이것 좀 드셔보시지요. 입에 녹습니다. 녹아요? 어우, 정말 맛있구려. 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저 전라가명이 떡하니 자리 잡은 전주 고을에 성은 김이요. 이름은 첨지라 불리는 양반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의 외양을 보자면 가끈은 반듯하고 도포자락은 늘 깨끗했으며 걸음걸이 또한 선비답게 의젓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서삼경보다 솥단지 안국물 소리에 더 귀가 밝고 글씨 쓰는 붓보다 국자 쥔 손이 더 떨리는 희한한 선비였음입지요. 다른 선비들은 밤이 깊도록 사서오경을 외우며 과거 급제의 꿈을 키웠지만 김 선비는 등잔불 앞에 앉아 오늘 먹은 음식의 맛을 곱씹으며 내일 먹을 음식을 궁리하기 바빴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물 대신 간장 얼룩이, 종이 위에는 한시 대신 전국 팔도 맛집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요. 김선비의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전주 고을 주막 주모들은 그의 가끔만 멀리서 보여도 혀를 차며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북문 밖 주막에서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코에 갖다 대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모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나으리, 무엇이 못마땅하시옵니까? 김선비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주모, 오늘 쓴 콩나물은 시냇가 동쪽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자란 것이구려. 물맛이 한 꼬집 달라서 콩나물에서 단맛 대신 풀냄새가 나네. 그리고 국물의 멸치는 남해산이 아니라 서해산이로군. 비린내가 덜하긴 한데 감칠맛이 사흘 정도 부족하구려. 주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선비의 말이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아침 장에서 산 콩나물이 정말 서쪽 밭것이었고 멸치 또한 어제 서해에서 올라온 것이 맞았으니 말입니다. 김선비의 식도락은 전주 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섬진강 제첩 소식을 듣고 밤길을 달려 내려갔고 여름이면 동해 물회 맛을 보겠다고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가을에는 영덕대게를 찾아 산을 넘었고 겨울에는 평양 어죽을 맛보겠다며 눈길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책보다 그가 써놓은 팔도 음식 일지가 더 두꺼웠고 선조들의 교훈보다 각 지방 별미의 조리법이 더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논밭은 하나둘 팔려나갔지만 그의 혓바닥만큼은 날로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저러다가 거지꼴 되겠네. 글 공부는 안 하고 먹는 것만 밝히니 조상님들 볼 면목이 있을까? 하지만 김선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천하의 맛을 찾아다니는 것이 곧 학문이었고 음식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곧 돌을 닦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 동지달이었습니다. 사방에 칼바람이 몰아치고 까마귀도 얼어 죽을 판인데 김선비의 속은 허기보다 더한 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주 바닥에 이름난 맛집은 이미 다 훑었고 새로운 맛을 찾을 곳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차에 저작거리 보찜장수로부터 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주천 끄트머리 사람 발길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주막이 하나 생겼는데 그곳 주모의 손끝에서 나오는 콩나물국밥이 가히 신선의 음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길로 집신끈을 동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한 식경이나 헤매며 찾아간 그곳은 주막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솜털처럼 뚫려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지요.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육수 냄새를 맡는 순간 김선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지요. 오호라!
이 향기는 예사롭지 않구나. 멸치와 다시마의 기본 향에 산에서 난 표고버섯의 그윽함이 어우러지고 들에서 캔 우엉 뿌리의 은은한 단맛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향이 하나 더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지요. 김선비가 주막문을 밀고 들어서니 달덩이같이 풍만하고 복스럽게 생긴 주모 하나가 무뚝뚝하게 뚝배기를 내놓았습니다. 주모의 이름은 옥분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여간 범상치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국밥을 한 입 딱 떠넣는 순간 천지가 뒤바뀌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콩나물은 아삭아삭 혀 위에서 춤을 추고 국물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오장육부를 따스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김선비는 그만 정신줄을 놓고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으어, 시원하다. 이것은 국밥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감로수로다. 막걸리 한 사발까지 들이켜니 세상 만사가 다 내 것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황홀경에 빠져 비틀비틀 주막을 나섰지요. 하지만 그 취기가 가시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보쌈 자루가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을 줄이야 뉘가 알았겠습니까? 거나하게 취한 김선비가 비틀비틀 달빛을 밟으며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시커먼 그림자 둘이 획 튀어나왔습니다. 지금이다. 얼른 자루를 씌워라. 김선비가 미처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굵은 삼배자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자루 속에서 김선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이보시오. 나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요. 뺏어갈 돈도 없소. 하지만 시커먼 장정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김선비를 굴비 엮듯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김선비가 자루 속에서 버둥거릴 때마다 장정이 엉덩이를 툭툭 쳐대며 말했지요. 선비님, 가만히 계시지요. 험한 산길이라 떨어지면 다치십니다. 김선비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을 보쌈해 가면서 다칠까봐 걱정하는 놈들이라니 말입니다. 한참을 산길로 들어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초가집이었습니다. 자루에서 풀려난 김선비가 부들부들 떨며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등잔불을 켜고 팔짱을 낀 채 앉아있는 이는 다름 아닌 아까 그 주모 옥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었습니다. 주모. 내가 국밥값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나 같은 힘없는 선비를 산채로 잡아왔소? 혹시 내 간을 빼먹으려는 여우 귀신이라도 된단 말이오? 그러자 옥분이 껄껄 웃으며 녹그릇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와는 또 다른 음식이 담겨 있었는데 꿀에 절인 멧돼지 껍데기와 서기버섯을 곁들인 사슴 육회였습니다. 선비님, 간은 무슨 간입니까? 그 귀한 맛을 아는 혓바닥을 가진 분을 어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저 선비님의 혓바닥을 빌리고 싶어 이런 실례를 범했음입지요. 김선비는 기가 막혔습니다. 혓바닥을 빌리다니 그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옥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듣자니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옥분은 본래 남도에서 이름난 만석군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인네가 배워야 할 자수며 글씨보다 솥단지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육수의 조화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부모가 아무리 나무라고 집안 어른들이 아무리 타박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20살이 되던 해 옥분은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와 전국 팔도를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동네 파전의 비법을, 충청도에서는 추어탕의 은밀한 손맛을, 강원도에서는 감자 옹심이의 쫄깃함을, 평안도에서는 평양냉면의 시원함을 어깨너머로 훔쳐 배웠습니다. 10년 동안 팔도를 떠돌며
온갖 음식의 조리법을 익힌 옥부는 드디어 자신만의 주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선비님, 음식을 만드는 손재주는 갖췄으나 제가 만든 음식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치는지 귀신같이 짚어줄 맛의 길잡이가 없었습니다. 제 혀로는 제 음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거든요. 옥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주 바닥을 뒤져보니 김선비만큼 까다롭고 정확한 혀를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히 모셔오기엔 시간도 없고 선비가 응할 리도 없어 이렇게 보쌈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고 했지요. 김선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나를 보쌈한 것이 고작 국 맛을 봐달라는 이유란 말이오. 옥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저와 함께 팔도의 기상천외한 식재료를 찾아다니며 천하제일의 맛을 완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비님의 혀가 제 지표가 되어주신다면 저는 평생 선비님의 배를 골치 않게 해드리고 매달 은자 1000냥씩 연구 비용도 대드리지요. 김선비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가 어찌 부엌 일에 관여하느냐.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선비로서의 기계만큼은 잃지 않았소. 하지만 옥분이 그 자리에서 슥슥 썰어내온 꿀에 절인 멧돼지 껍데기를 한 점 입에 넣자마자 김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쫄깃함이 이슬을 파고드는데 그 고소함과 달콤함이라니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기버섯을 곁들인 사슴 육회를 맛보는 순간 김선비는 그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호라, 이 맛이로구나. 결국 김선비는 넙죽 엎드려 외쳤습니다. 좋소. 내 기꺼이 그대의 조력자가 되어보리다. 이렇게 해서 낮에는 마을에서 글을 읽는 척하고 밤에는 주모와 비밀 주방에서 신메뉴를 개발하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작업은 참으로 치밀했습니다. 옥분이 요리를 하면 김선비가 한 입 맛보고 정확히 짚어냈지요. 소금이 반 꼬집 부족하오. 그리고 파는 흰 부분보다 푸른 부분을 더 많이 써야 하오. 이 고기는 불기운이 너무 세서 겉만 익고 속은 서리거꾸려.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 천천히 익히시오. 옥부는 김선비의 조언대로 하나하나 고쳐나갔고 신기하게도 음식 맛이 날로 좋아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가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 사골 국물에 생강을 한 조각 더 넣는 게 어떻겠소라고 하면 옥부는 벌써 생강을 다듬고 있었지요. 옥분이 오늘 고기가 질긴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물으면 김선비는 소가 먹은 여물에 짚이 많았던 모양이요. 술을 조금 넣고 더 오래 삶으시오라고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김선비는 옥분의 손맛에, 옥분은 김선비의 혓바닥에 의지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맛의 동맹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주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소문을 듣고 옥분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또는 백성들 고혈은 짜내면서 제 뱃돼지는 기름기로 채우기 바쁜 탐관오리 중에 탐관오리였지요. 사또는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거늘 이 누추한 주막에 무슨 별미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냐. 옥분이 공손히 국밥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사또가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호, 이것이 무슨 맛이냐? 사또는 그 자리에서 국밥 3그릇을 연달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을 동원으로 잡아들여 호통을 쳤지요. 내 인연. 내가 만든 국밥의 비법을 당장 내게 바치지 않으면 너를 관가에 가두고 주막을 불태워버리겠다. 옥분이 위기에 처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김선비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여인은 제 제자이옵니다.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나으리처럼 귀한 몸이 드시기엔 이 여인의 손끝이 너무 거칩니다. 사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만들란 말이냐? 김선비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직접 나으리를 위해 무병장수 만수무강 전골을 대접해 올리겠나이다. 이 음식을 드시면 수명이 10년은 늘고 백발이 흑발로 돌아온다 하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는 김선비의 말에 홀딱 넘어가 잔치를 벌이라고 명했습니다. 김선비와 옥부는 주방으로 들어가 은밀하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김선비가 옥분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옥분 낭자, 저 돼지 같은 사또의 뱃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백성들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김선비는 밭둑에서 캔 장연풀과 산꿩의 눈물이라 불리는 독성 약한 풀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설사를 유발하는 산속 버섯도 준비했지요. 물론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고 배탈만 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옥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감, 이러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짓는 것 아니옵니까? 김선비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풀들은 모두 약초이기도 하지요. 다만 양을 잘못 쓰면 배가 아플 뿐이요. 우리는 그저 사또의 뱃속에 쌓인 탐욕의 기름기를 빼내드리는 것뿐이요.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전골에서는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져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지요. 김선비는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사또를 꼬드겼습니다. 나으리, 이 전골은 용의 기운과 봉황의 향을 담아냈사옵니다. 한 입 드실 때마다 수명이 10년씩 늘어나고 나중에는 날개가 돋아 하늘을 날지도 모릅니다. 사또는 정신없이 전골을 들이켰습니다. 고기 한 점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싹싹 비워냈지요.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과연 별미로구나. 오늘부터 너희는 관가의 주방을 맡아라.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반 시진도 지나지 않아 사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나더니 사또는 엉덩이를 움켜쥐고 동원 마당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뱃속에서 도깨비 1000마리가 전쟁을 벌이는구나. 사또는 뒷간으로 달려갔고 그 후 사흘 밤낮을 뒷간에 상주하며 온몸의 진을 다 뺐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뜨고 눈에는 핏발이 서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요. 김선비는 뒷간 문틈으로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나으리 몸속에 쌓인 백성들의 원망과 탐욕의 기름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이옵니다. 이 고통을 참아내셔야 진정한 불로장생을 누리십니다. 사흘이 지나 뒷간에서 나온 사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은 쭉 빠지고 눈빛은 맑아졌으며 거만하던 태도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사또는 그 후로 고기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게 되었고 강제로 나물과 채소만 먹는 검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김선비가 사또 뱃속에 부처를 집어넣었다. 저 악독한 사또가 갑자기 착해졌으니 이것이 바로 기적이로다. 사또는 이후 청렴결백한 관리로 소문이 났고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또를 골탕 먹이고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짝꿍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헛된 글공부에 매달리지 않았고 옥부는 더 이상 숨어서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주천 가장 좋은 길목에 보쌈 선비 주막이라는 큰 간판을 내걸었지요. 이 주막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을 넘어 전국 팔도의 기이한 식재료가 모이고 새로운 맛이 창조되는 맛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날마다 문 앞에 앉아 손님들에게 음식의 내력과 맛의 이치를 설명하는 이야기꾼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육회 한 점을 보십시오. 소의 엉덩이, 살이 마치 첫사랑의 볼때기처럼 발그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옥분 마님의 비법 간장이 스미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조화의 극치이옵니다. 김선비의 맛깔나는 설명에 손님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줄을 섰고 주막은 연일 인상인해를 잃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전을, 여름이면 민물장어구이를, 가을이면 송이버섯전골을, 겨울이면 어복쟁반을 내놓았는데 어느 하나 허투루 만든 것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 집 음식을 먹고 나면 다른 집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네. 김선비의 해설을 듣고 음식을 먹으면 맛이 배는 더하구만. 세월이 흘러 김선비와 옥부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지요. 어쩌다 선비님이 주모랑 살게 되었소? 김선비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보석과 글귀를 보았으나 옥분 낭자의 솥단지보다 빛나는 것은 없었소. 내가 보쌈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저 국물 맛에 포박당한 것이지. 사실은 내가 매일 밤 주모에게 보쌈해달라고 조르는 처지라오. 옥분 또한 김선비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영감, 딴 생각 말고 평생 내 밑에서 맛이나 보슈. 만약 한눈 팔거나 맛없다고 타박하면 그땐 자루가 아니라 무쇠사슬로 보쌈해서 지하실에 가둬버릴 테니까요. 그 말에 김선비는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전주 땅에서 가장 맛있는 사랑을 나누며 살았답니다. 김선비의 날카로운 혀와 옥분의 무쇠 같은 손끝이 만나 탄생한 수많은 음식들은 오늘날까지도 전주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선비는 죽기 전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보쌈당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일 수도 있느니라. 특히 그 보쌈 자루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면 더더욱 말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부귀영화나 출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정답게 나누는 것임을 보쌈당한 선비 김첨지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셈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 나간다는 뜻이지요. 김선비와 옥부는 세상의 편견과 탐관오리의 횡포에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둘은 천생연분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엔 소중한 사람과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정답게 나누시는 게 어떠신지요? 어쩌면 그 국밥 한 그릇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보쌈 선비의 기막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